제가 이거 금방 지나가려 했는데 계속 뛰어났네요. 우리 실장님 실수입니다, 이거는. 네. 제가 정말 우리 오조는 울렁증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반장님이 또 뭐 제가 교사 출신이라고 저를 잘할 거라 했는데 중등에 가면은 교과목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 과목은 제 과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제 제가 두 분 몫을 함께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퇴직을 2월 28일 날 했는데 지금 23,000km를 뛰었더라고요. 두 달 보름 만에. 예, 그리고 오늘도 3일 만에 지금 오늘 발표 때문에 더 들어왔습니다. 뭐 함평, 장성, 강진, 그다음에 순천 이쪽으로 쭉 돌아서 오늘 지금 이 발표 때문에 들어왔다. 근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순신 장군의 마음으로 감정이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조 첫 번째 발표자 김혜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이제 벌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거기에서 치열하게 가장 오랫동안 펼쳐진 외계송 전투부터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께서 명랑해전에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이기긴 했지만 이렇게 13척의 전선과 그 다음에 수백 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이끌고 여기에서 그 적군들을 놔두고 다시 싸울 것이냐 아니면 이 적군을 적군을 놔두고 다시 재건을 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 전략적 선택을 하는 그러한 대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거기서 외교성 전투를 하는 그런 대목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배경을 보면 명랑해전 후에 수군이 거의 지금 괴멸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수군의 전선이 13척밖에 남지 않았고 군사도 역시 수백 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께서 이런 절망이 아니라 이제 이 수군을 재군해서 이렇게 다시 왜군을 격퇴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건을 위해서는 안전한 지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 잘 아시겠지만 은폐, 그 다음에 재건을 위한 안전한 장소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데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 목포시 보화도인 보화도를 선택하게 됐다. 그래서 보화도는 전략적 가치를 보게 되면 지형적으로 이렇게 바람을 잘 막아주고 그 다음에 또 배를 숨기기 좋은 위치 그 다음에 이 방어하기 좋은 위치를 선택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전략적 기지를 선택했다는 의사결정을 했다는 그러한 사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재건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추운 날은 그 배 밑에서 병사들과 함께 이렇게 대장이지만 이렇게 벌벌 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전투에서 전사했던 아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로서의 그런 애초로운 마음 또 애통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면서 이 이순신 장군의 그 권위가 아닌 소통과 공감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던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건하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승천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하라고 합니다. 근데 군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고 군량미가 필요하겠죠. 군량미가 필요하고 이불거리 먹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고민하던 끝에 해로 통행첩이라는 것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 해로 통행첩은 말씀 그대로 해상을 지날 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런 명목이죠. 잘못 생각하면 보호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순신 장군은 이런 전략적 선거를 통해서 10일 만에 1만 석의 그런 군량미를 확보하게 되는 성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뀌는 그런 창의성 바로 이런 해결책을 해로 통행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보화도에 도착했을 때는 전선 13척에 병력이 수백 명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끊임없는 성장을 통해서 100일의 기적을 낳게 됩니다. 이 100일의 기적을 통해서 보게 되면 100일 후에는 전선이 42척으로 늘어나게 되고 병력이 8,000명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군세가 확장이 되자 수비에서 이제 공격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금소에서 이런 전략적 우위를 가지고 그 다음에 80여 척으로 군단이 늘어나고 군선이 그 다음에 1,500명의 그런 농부들까지 그 다음에 이런 민간인들까지 합류해서 이렇게 완전한 또 가옥도 새로 생기고 이렇게 해서 전세를 확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진림과의 첫 만남인데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그 고금도에 이렇게 진을 옮길 무렵에 이렇게 무술년 2월 1일 명나라 수군 진림 도독이 500여 척의 수군을 끌고 충청도 당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당진에 도착했을 때 임진왜란 6년이 지나도록 수군을 파병하지 않았던 명나라가 수군을 파병하게 됐습니다. 회장님, 수군을 졸지 말고 수군을 파병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좋은 학생들한테 한 번씩 물어봐야지, 선생님. 야, 심하게 웃나? 소위 과자가 들렸기 때문에. 역시 다 읽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명나라가 이렇게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6년 동안이나 이렇게 파병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수군을 파병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수군을 파병한 이유는 원균이 7천량 전투에서 완전히 참패를 당했죠. 참패를 당하자 그쪽 해안이 완전히 뚫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위협을 느꼈겠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진린이 드디어 수군을 끌고 이렇게 충청도 당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금도에서 이렇게 이제 조우를 하게 되는데 진린이 첫 만남을 할 때 이순신 장군이 이제 이미 진린은 명나라에서 이순신 장군의 명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올 것이냐 되면 궁금했겠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진린이 이렇게 온다는 것을 알고 극진한 잔치를 대우를 합니다. 잔치를 벌리고 이렇게 해서 흡족하게 했다.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아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백성들도 먹을 게 없는데 잔치 베푸냐 하겠지만 외교적인 전략이었죠. 저 때면에서 이렇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어떤 극진한 이유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진림과의 또 내용들은 쭉 교재에 나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돌리지 마세요. 갈등 관리를 보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소소한 전투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명나라는 계속해서 진림도덕은 소극적으로 전투에 임한 거예요. 주변의 눈치만 보고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전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끝나고 나니까 예전에는 수금을 배워갖고 와서 그걸 적과로 이렇게 바치고 있었는데 이런 왜군의 수군을 진림도덕이 우리 군사들로 갖고 오겠니 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도 못 갖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그 수급을 나눠줍니다. 한 40여 개를. 쉽게 말해서 수급을 나눠준다는 게 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전쟁의 성과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을 나눠줌으로써 진린에 이렇게 명군의 체면을 세워줬다. 그 다음에 이제 명군이 계속해서 전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민간인들을 약탈하고 못살게 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원칙 있는 타협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내가 명나라 군사들이 이렇게 민간인을 괴롭히면 내가 처벌할 권리를 달라. 이렇게 해서 원칙 있는 타협을 통해서 명나라 군사들이 다시는 우리 조선 백성들을 못 괴롭히도록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고금도에서 이렇게 전세를 확장한 결과 전선이 85척 그리고 군사가 1만여 명이 이렇게 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잘 아시다시피 도요토미가 사망하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었던 이런 왜군의 적장들이 이제 철수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전쟁이 났으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에 가가지고 어쩌겠어요.
자기가 또 권력도 한번 잡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아마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비밀리에 철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작전을 세우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께서 이 소식을 접해 듣고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이런 왜군은 그 다음에 적선 한 척도 그냥 돌려볼 수 없다라는 이런 확고한 의지를 보이시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거 선생님이니까 형상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거 하면 시간이 되니까, 자, 우리 똑똑한, 우리. 읽어보면 크게 안 보여. 예, 학생이 좀 노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략 석사하고 공간과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지속적 개선, 외교적 지혜, 원칙 있는 타협. 제가 이렇게 바쁜 중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전투를 앞둔 외교성 전투가 임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교성은 알다시피 현재 순천에 있는 외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 순천교육청 과장으로 근무할 때 저쪽에 직접 체험을 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했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율촌 제1일반 산업단지 있고 그 다음에 선월리가 있고 저쪽에 순천 외성의 중간 지점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1998년 9월 임진왜란 말기입니다. 그래서 이 군의시 부대가 외교성에 1만 4천 명의 이런 그 주력 부대를 넣고 거기에 진을 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알다시피 군의시 부대 1만 4천 명대 조명연합군이 드디어 격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전의 전초전인 외교성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재밌겠죠? 자, 여기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이렇다는 얘기죠. 잘 보세요. 자, 조명연합군에는 수군의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명나라의 진린 도덕, 그리고 육지에서는 권율 조선 육군, 그리고 유정 명나라 육군이 이렇게 한 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왜군은 권희씨가 지금 왜군 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추 과정과 리더십을 살펴보게 되면요. 현재 매립지인 율촌 산업단지에서 이순신 장군의 진격 방향이 묘도 쪽에서 지금 외교성 쪽으로 향하고 있고 저쪽 신성포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전술적 도정을 보게 되면요. 저기 앞바다가 지금 보게 되면 수심이 얕습니다. 그리고 문저리가 많이 나죠. 문저리가 많이 나는 요즘은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문저리가 안 잡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 무동력선으로 문저리를 많이 낚았던 곳이 저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심이 낮고 그래서 아까 우리 오늘 강사 선생님께서 여수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수심이 얕은 외교성 앞바다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수심도 낮은데 방어말뚝을 이렇게 박아다 가지고 이 밀물과 썰물의 타이밍이 6시간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싸움 시간이. 그래서 이런 한계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외선 500층에 그런 방어 진지가 있었다. 그리고 육지 쪽으로 신성포로 깊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싸움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더 어려웠던 것은 이런 유정의 약속의 불이행과 도주, 그 다음에 이순신과 권율 협공의 실패라고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협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과 진린 도독이 수군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권율과 유정이 합세를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권희씨가 계속해서 유정을 갖다가 이렇게 뇌물을 먹이고 부정적인 어떤 협약이 미략이 있어가지고 유정은 팔짱 막히고 쳐다봤다 이렇게 책에는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배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 계속해서 치고받고 하는 치열한 이런 전투가 이루어졌고 아군도 많은 피해를 봤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척의 배를 적선을 납치하고 30여 척을 격파했습니다. 그래서 고금도에 복귀한 후에 개정비 중에 순천 왜군의 퇴로를 차단하라 하는 그런 정부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았다. 그래서 이때 이런 전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진린과 유정의 그런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진린과 유정은 똑같은 명나라의 장수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차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린과 유정은 둘 다 뇌물을 받았죠. 그러나 진린은 이순신장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배신을 하죠. 그러나 배신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린과 이순신의 인간관계와 유정과의 권율의 인간관계 차이가 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도 이렇게 연계를 해보면 아이들의 가장 미래의 핵심 역량 중에 하나는 바로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교육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만은 38년 동안 당신이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교육 요소가 뭐요라고 말한다면 저는 관계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관계는 그래서 아이들이 뭡니까? 지금 학교가 소멸돼 가고 학생 수가 10명 이하 이런 아이들은 관계성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관계성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육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이순신 장군 같은 이런 전 세계적인 인물이 또 탄생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교육 환경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계형 리더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념의 대결, 권위 씨의 회의작전이죠. 진린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뇌물 공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화를 제안하고 또 이순신 장군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에게도 선물을 보내면서 진린과의 계속 이간질을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에게 총도 보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뇌물을 보내지만 이순신 장군께서는 외놈 대장의 머리만이 나한테는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강화나 이런 뇌물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장님하고 사실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해서 하려고 했으나 이렇게 시간 관계상으로 제가 진린하고 이순신 장군 하나만 해보실래요? 제가 그럼 진린하고 해보겠습니다. 권위 씨를 잠시 보내두고 남해의 적을 투벌하러 가겠소. 남해에 있는 사람들은 포로가 된 조선 사람이요. 바로 이렇게 이순신 장군 같습니까?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서운해 서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전을 피우게 되는 거죠. 뇌물을 먹고. 그러나 이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 백성들을 죽이겠다는 뜻이잖아요. 남해에 있는 포로가 된 백성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이님 명나라 왕제가 이렇게 외적을 무찌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진린이 동요가 되죠. 뇌물을 유혹하고 그러나 이제 진린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다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거짓말 치다가 들키면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창피하니까 이제 그 마음을 들켜버린 거예요. 이순신 장군에게. 그러니까 이제 칼을 가지고 딱 해서 너 죽을래? 이렇게 한번 했겠죠. 그러나 거기에 넘어갈 이순신 장군이 아니시겠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서는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아깝지 않소. 나는 대장에 대해서 결코 적을 놓아주고 우리 백성들을 죽일 수는 없소. 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대응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배신과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끊임없이 권위 씨가 이렇게 뇌물을 보내고 설득을 한 끝에 이렇게 진린이 결국 외군의 통신선을 허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순신을 따르는 진린의 귀하병사가 이순신에게 이야기를 하죠. 통신선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신선에는 통신선이라는 건 단어의 연락병이겠죠. 거기가 가게 되면 어때?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도 무전기 있고 요즘 다 있지만 그때는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명이 타고 통신선이 나갔다는 첩보를 듣고 바로 이제 준비를 하게 돼요. 이거 뭐냐 그러면 바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다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빠른 소집 및 계책을 대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관송일이 물론 이거는 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남, 현감, 유영 등 여러 장수와 의논을 해서 먼저 우리가 왜군들이 오기 전에 바다로 나가서 후원군 지금 이쪽을 구출하러 오는 이 적군들을 맞서서 우리가 전투를 겨내가자 하는 그런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르는 이미 이걸 듣고 자기도 전쟁을 해본 사람이니까 통신선이 나가게 되면 어떤 것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건 뻔히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린이
이런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순장군의 뛰어난 리더십은 역시 확고한 신념과 원칙이 있었고 또 청렴하다는 것,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통한 연합구축,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율 장군도 훌륭하다고 나오지만 권율 장군과 이순신 장군의 똑같은 외적의 그런 명나라의 장수를 대하는 태도, 인간관계가 서로 안 달랐다. 그래서 한 사람은 심하게 배신을 하고 한 사람은 조금 덜 배신하고 이런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역장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었고 위기 상황에서도 이런 뛰어난 판단력이 있어서 현대에도 변하지 않는 이순신 장군의 진짜 리더십은 위기와 역경 속에도 사람을 이끄는,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품격 있는 리더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 다음 이순신 장군을 따르는 현재판 이순신 장군이 되겠습니다. 대령입니다. 큰 별 노량 바다에 떨어지다 편을 발표할 5조 이기자입니다. 저는 저희 앞서 발표하신 김혜룡 교장 선생님 이보다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래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외교성 전투에서 궁지에 몰린 권인씨가 외나라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순신에게 뇌물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안 통하자 명나라 장수 진린 도덕에게 수차례 많은 뇌물을 주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진린이 결국 작은 배 한 척을 내어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장차 큰 하로 이어지게 되죠. 1598년 11월 17일 저녁 권희씨는 명나라 진린 도독에게 받은 작은 배에 8명을 태워서 여러 진으로 보낸 뒤 순천 권희씨의 진에서 남해 창선도에 횃불로 신호를 주고받더니 마침내 사천에 있던 심하즈, 남해에 있던 소, 고성에 있던 다치바나 등 외적들은 500여 척의 배로 권희씨와 함께 탈출하기 위해서 모두 노량 바다로 집결하게 됩니다. 다음 날인 11월 18일 오후 6시 많은 적들이 노량에 닿았다는 보고를 받은 이순신은 부하 장수들과 외교성의 해상 봉쇄를 풀고 먼저 선수를 쳐서 후원해온 적을 요격하자는 작전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서 진린과 이순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진린은 굳이 달아나려는 적을 잘못 건드려서 거꾸로 자신이 큰 손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고 실익이 없는 싸움에는 끼어들기 싫었고, 하지만 이순신 그리고 조선 수군은 절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천인 공노할 죄를 지어놓고 도주하려는 적을 마지막으로 응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 이순신은 적을 요격하기 위해 그날 밤이 어둡기를 기다려 오후 밤이죠. 밤 10시쯤 마침내 조명연합함대는 노령을 향해 나갑니다. 자정이 되자 이순신은 문득 손을 씻고 혼자 간판 위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원수를 못 지른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원컨대 하늘이시여 천인 공로할 죄를 지은 적들을 꼭 무찌르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늘에 마지막 소원을 빕니다. 이순신은 자신에게 닥쳐올 죽음 앞에서 털끝만큼도 괴로워하지도 겁내지도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간절한 한 가지 소원만 이루어진다면 자신의 생명을 역사의 재단에 던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날 즈음 복선이라도 깔듯 하늘에서 큰 장수별 하나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순신 최후의 날이자 임진왜란 7년 전쟁의 마지막 날인 11월 19일 새벽, 함상에서 피맺힌 기도를 마친 이순신은 병정들에게 떠드는 것을 막기 위해 입에 나무 막대기를 물리고 북도 뉘어서 조용히 노량 바다를 향해 전진합니다.
포구와 섬마다 복병을 깔아 적에 대비하도록 하면서 조명연합함대는 좌우로 편을 갈라 진군에 나갔습니다. 시마즈를 포함한 외적은 무려 500여 척의 대선단을 이끌고 사천을 출발해 창선도에 집결했다가 노량으로 몰려 들어와 조명연합함대와 마침내 노량바다 관음포 앞에서 마지막 운명의 결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명나라 수군은 뒤로 쳐져 있고 조선 수군은 불붙은 나무를 마구 던져 적의 배들을 불태웠습니다. 적들은 조선 수군의 맹렬한 공격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관음포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지만 바다가 막혀 달아날 길이 없자 적들도 다시 돌아서서 죽기로써 대항하고 뒤처져 있던 명나라 수군도 적과 맞붙어 싸웁니다. 이순신과 진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서로 구원해 가면서 힘을 합쳐 적선을 잇따라 깨뜨렸습니다. 이순신은 이날도 선두에 나서서 적군을 진두지휘했고 이번 전투는 그동안에 멀리서 불화살을 쏘던 과거 해전과는 달리 조선 수군은 불붙은 나무나 화기를 적의 함대에 던져서 불을 질러 깨뜨리는 초근접전 방법을 썼습니다. 대포도 길이가 약 60cm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포인 호준포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나오는 조선 수군의 거친 공격 앞에 외의 대선단은 차츰 균열되었고 불타 깨진 적선만도 벌써 200척을 넘었습니다. 남은 적은 관음포 앞을 벗어나 어떻게든 남쪽으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순신은 단 한 척의 적선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죄 없는 조선 백성들을 수없이 죽이고 능욕한 적들, 사랑하는 자식까지 무참히 죽인 적들, 그 적들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를 그는 기어코 차단하고 응징해야 했습니다. 적개심에 불탄 이순신이 도망가는 적들의 후미를 맹렬히 추격하던 바로 그때 어디선가 탄환이 날아와 이순신의 왼편 겨드랑이 부근 심장 언저리를 확 뚫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신영상임을 직감한 이순신이 적이 행여나 자신의 죽음을 볼까 걱정돼서 급히 방패로 자신의 앞을 가리게 하고 부축해 선실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총상으로 가빠진 숨을 참으며 군대가 놀라 사기가 떨어질까 염려하여 지금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내지 말라고 넘어가는 숨을 참으면서 마지막 명령을 유언으로 끝낸 그는 이제 장수로서 백성을 구하고 사직을 지켜야 할 한 나라의 대장으로서 짊어진 막중한 책임을 다하고 1598년 11월 19일 이른 아침 54세를 일기로 함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싸움은 정오 가까이 되어서야 끝이 났고 진도독과 조명연합군 전체가 이순신의 순국 소식에 통곡을 했고 그 소리는 온 노량바다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전투로 적선 200여 척을 완파했고 또 200여 척은 반파인 반면 조선군 전함은 10척 정도만 파손되었으며 인적 손실도 외적은 30여 명의 장수가 전사한 반면 조선은 가리포 첨사 이영남 등 장수 10여 명이 순국했습니다. 노량 해전을 끝으로 부산과 거제도에 집결해 있던 왜군과 울산, 하동의 적들도 모두 퇴각해 참혹했던 7년간의 전쟁은 끝을 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이순신 학교에서 이순신 공부를 하면서 첫 시간부터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젊었을 때 이 교육을 받아도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시 직원을 대상으로 사랑, 정성, 정의, 자력이라는 이순신의 4대 정신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배려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관광사업과 또 이 이순신 학교 운영도 이렇게 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일상에서 전 시민의 이순신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그 님이 가신 뒤 죽었어도 살았다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순신의 죽음으로 인한 백성들의 반응, 두 번째, 조정의 반응, 세 번째, 그 주변국들의 반응, 그리고 네 번째, 이순신의 유해 안장 경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조의 어제 신도비 내용, 그 다음에 이순신의 공적을 찬탄하는 글 중에 국내, 그리고 이순신의 공적을 찬탄하는 글 중에 국외, 그 다음에 노산 이은산 선생의 평가, 성웅이라는 호칭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신의 죽음으로 인한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거리에서 통곡하며 글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고 했고, 승려들은 곳곳에서 제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또한 남쪽 백성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흰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자의정 이덕형은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나 어린이들까지도 울며 서로 위로하였으니 민중들에게서 이와 같은 동정을 얻는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었을까 하고 장계에 말했습니다. 다음은 조정의 반응입니다. 너무 조용하니까 있어요. 먼저 선조는 예간을 보내서 제사하고 우의정을 증직을 했습니다. 여기서 증직이라는 말은 사람이 죽으면 그 벼슬을 죽었을 때 내리는 벼슬을 증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년 후에는 선무 일등공신에 책록하고 자의정 추중과 덕훈 부흥군에 봉했습니다. 그 다음에 1643년 즉 인조 21년에 충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1793년 정조 17년에는 다시 영의정으로 추중이 되었고요. 특히 정조는 이순신을 아주 사모해서 마음이 깊어 내각의 그 명에서 충무공의 행적을 전서로 편찬케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주변국들의 반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나라 그 진림 도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은 마이크가 작아요. 군사를 거두어 귀국하기에 앞서 아산행을 지날 때 상주 회를 만나 말에서 내려 손을 잡고 통곡하면서 소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애통하게 했는지 통곡했다 했어요. 그 다음에 풍수지리에 밝은 그 두사충이라는 부하를 남겨가지고 그 제사를 간장토록 또 했습니다. 또한 그 명나라 군무 총독 향군문이라는 사람은 바닷가에 사당을 세워 이순신의 충원을 제사 지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이순신의 그 유해가 안장된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에서 고궁도 본영을 거쳐서 아산에 반장되었습니다. 여기서 반장은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바로 그 가묘처럼 그렇게 된 걸까요? 예. 1599년, 1532년 주사충이 소존해준 아산 근성산에 모셨다가 1614년 강해군 6년에 인근의 어라산 근처로 다시 옮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도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신도비란 죽은 사람의 평생 사적을 기록하여 무덤 앞에 세운 비석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그 조선의 그 보통 사대부들한테는 이 신도비가 좀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의 묘 앞에는 김육과
정조가 만든 어제 신도비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상 제왕이 신하의 묘소에 비분을 지은 곳은 이것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정조의 그 어제 신도비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목소리로만 하려니까.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싸워서 반드시 이기고 수비하면 반드시 보존하여 나라의 운명이 공의 동작을 따라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고 적의 칼날은 그 때문에 꺾여져서 마침내 강교한 놈들 하여금 뒤를 돌아보느라고 덤벼들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 선조께서 나라를 다시 일으킨 공로에 또 다른 기초가 더해진 것은 오직 이순신 이 한 분의 힘이라. 네, 이제 이순신에게 특별한 비명을 짓지 않고 누가 비명을 쓴다 하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뒤에 그 이순신의 공적을 찬탄하는 글 중에 국내에 그러니까 조선에서 나온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강해군 때 그 영의정을 지낸 박승종이라는 분이 충민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공으로 하여금 만일 그날로 죽지 않게 했더라면 일개 공신에 지날 것이 없었는데 이제 마침내 그 충성을 현양하고 절개를 표창하니 천지에 찬란하니 비록 죽었어도 오히려 살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에 영의정을 지낸 홍만 수찬 오윤경 씨는 황천에서 다시 일으켜 올 수 없음을 생각하고 100명을 다시 바치고도 물려올 수 없음을 안타까이 여깁니다 하고 그 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숙종은 그 현충사에 액자를 내려준 그 제문에서 절개에 죽는다는 말은 예부터 있었지만 제 몸 죽여 나라 살린 것 이분에게서 처음 보내라고 또 애통해 했습니다. 다음은 이순신을 그 찬탄하는 국외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그 최고 명장이자 군신인 그 헤이하치 제독이 나를 영국 넬슨 제독에 비기는 것은 가하나 이순신에게 비기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 러일 전쟁 직후에 축하자리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러일 전쟁이라 하면 우리나라 그 한일합방 이후에 그때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로 도쿠토미 이이치로라는 사람은 그 근세 일본 국민사라는 책에서 이순신은 이기고 죽었으며 죽고 나서도 이겼다. 조선의 전후 7년간에 걸쳐 수많은 책사, 변사, 문사가 있었으나 전쟁에서는 참으로 이순신 한 사람으로서 자랑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수군 장수들은 이순신이 살아있을 때에 길을 펴지 못했다. 그는 실로 조선의 영웅일 뿐 아니라 동양 삼국을 통틀어 최고의 영웅이었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 명나라 진린도둑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명나라 황제에게 주청하여 이순신에게 명나라 도독인을 내려주게 했으며 선조에게는 천지를 주무르는 제주요 하늘과 해를 다시 선봉 공유로다라고 칭송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가장 가까운 시기에 그 노산 이응상 선상의 평가를 보면 이순신 장군을 정돈된 인격자, 지도 정신의 구현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지도 정신이란 내용을 보니까 그 민족과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광명하고 영광스러운 도표이고 충무공이 이를 구현했기에 나는 일찍이 충무공의 이름 앞에 민족의 태양이요 역사의 면류관이란 말로 최고의 예찬사를 바쳐온 곳이다. 과연 충무공은 민족으로서 대이상 구현자인 동시에 인간으로서 대인격 완성자이므로 우리는 공에게 성웅이라는 칭호를 바치고도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웅이라는 호칭의 그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기가 됐더라고요. 그 성웅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거룩한 인격자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 호칭에 성자로 붙이려면 그 인품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만인에게 자비로워 흠모를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이 호칭을 전쟁을 치르느라 많은 사람의 목숨을 뺏은 장수에게 쓴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 주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군은 실제로 전쟁을 치르느라 많은 적의 목숨을 살상한 것은 맞지만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라 오직 공심에 따라 적을 응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웅이라는 그 성웅이라는 이 단어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당시 이순신 장군의 그 책임을 보면 그 침략자에 대해서 국토를 방위하고 또 백성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공적인 책임이 있었고요. 자신을 희생해서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살리려는 그런 거룩한 공심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체가 감히 성웅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